지난 2017년 발생했던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포항 지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부 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앙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땅속 깊이 구멍을 뚫고 물을 주입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작은 지진들이 단층을 자극해 규모 5.4의 본진을 일으켰다고 결론냈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가 가동된 2016년 이후 모두 63차례가량 규모 2.0 정도의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지열발전소 주변 지진은 재빨리 감지돼야 하고 곧바로 대책도 세워야 하지만 정부는 방관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시민 47명이 기관총에 맞아 숨졌다는 군 기록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록은 1985년 작성됐는데 당시 국방부는 국회에 이를 감추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6년 전 고위급 경찰 출신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윤 씨는 문제의 별장 동영상을 자신이 찍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 전 차관과 서로 영상을 찍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해 난독을 부린 일본인이 일본 정부 부처의 과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사과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엉뚱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면서 죄 없는 시민이 1년 가까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범인은 피해자의 자백을 통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뉴스미션에서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습니다. 경북 고령의 대가야 무덤에서 고대가요 구지가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1500년 전 아이의 무덤에 같이 묻은 흙으로 빚은 방울에 거북 등껍데기, 관을 쓴 남자 등이 새겨져 있었는데 학계에선 가야의 건국 신화를 보여주는 징표인지를 두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입니다. 뒤에 보이는 20m 횡단보도만 건너면 또 다른 편의점이 있습니다. 경쟁 과열을 막겠다며 업계가 이른바 자율규약을 마련했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포항 지진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열발전소가 물을 강제로 주입해서 땅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수많은 미소지진, 즉 작은 규모의 지진이 쌓여서 규모 5.4의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지열발전소 폐쇄 결정을 내렸지만 포항 시민들은 우리가 실험 대상이냐면서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지진 발생 당일 뉴스룸의 전문가 인터뷰에서 지열발전소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 이후에 학계에서는 여전히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그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거의 임계 응력 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 감사합니다. 정부 조사연구단은 1년 동안 정밀조사 끝에 포항 지진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인근에서 시험 운영 중이던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지진 직후부터 나왔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지열발전이 지진을 직접 유발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촉발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The five stimulation took place in two wells. 지열발전소는 터빈을 돌릴 물을 데우기 위해 4km 정도 깊이의 구멍 2개를 팠습니다.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고 빼내는 과정에서 규모가 작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진 직접 유발한 지진입니다. 이 작은 지진이 만든 파동이 단층에 계속 전달돼 결국 규모 5.4의 큰 지진으로 이어졌단 겁니다. 연구단은 또 지진의 진원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단층대에 속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원은 이미 규모 5.5에서 6 정도의 지진을 일으킬 만큼의 힘이 쌓여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미소 지진에서 전달된 에너지가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게 연구단의 논리입니다. 직접 유발한 것이 아닌 간접 촉발한 것이란 표현을 쓴 이유입니다. 또 이 부분이 앞으로 정부의 책임 범위를 결정할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유발과 촉발은 학술적인 구분일 뿐 지진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지열 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하는 경우는 외국에서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서는 이런 지진 때문에 발전소를 아예 폐쇄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진은 사실 재빨리 파악하고 곧바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To produce magnitude 5.5 or 6. What the EGS project did was to stimulate. 포항지열 발전소 측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자료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2016년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3,600톤 가량의 물을 넣자 다음 날인 23일 포항 북구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났습니다. 사흘 후에도 3개월 뒤에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지진만 2년간 63차례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하면 미리 경고하는 신호등 매뉴얼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열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선제적으로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서는 물을 주입한 뒤 인근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나자 결국 지열 발전소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에서는 이 같은 경고등이 켜지자 시험 운영을 몇 차례 중단했다가 별다른 대책 없이 재개했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예, 정부 조사단 발표가 나오자 포항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두열 기자, 이 실내체육관인데 그렇게 아직도 텐트가 많이 쳐 있나요? 아직 이재민들이 많이 계신 모양이죠? 네, 이곳에 오면 마치 지진이 발생했던 2017년 11월에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집으로 혹은 임시거처로 많이들 돌아가셔서 여기 남아서 잠을 청하시는 분들은 40명가량으로 줄었습니다. 불빛이 새들어와서 이렇게 옥다지로 텐트 위쪽을 막아놓는 등 여전히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오늘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듣고 얘기를 나눴고 제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기자회견 모습을 보니까 포항 시민들이 꽤 서울로 직접 올라오셨던데요? 네, 포항 시민 300여 명 가량이 버스 10대 나눠 타고 서울 프레스센터 발표회장으로 직접 갔습니다. 포항 지진이 포항 지열 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이라는 결론이 나오자 시민들은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책임 소재를 가려달라는 겁니다. 포항시도 내일 대응책을 밝힙니다. 예. 포항 시민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열 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죠. 네, 시민들은 자신들이 실험 대상이 된 것 아니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지열발전소 측은 이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걸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겁니다. 물론 지열발전소 측에서는 포항시와 MOU도 맺었고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게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이후 언론 보도를 보고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에 대해서 처음 알았다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열발전소 프로젝트에 시민들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를 했고 또 얼마나 지진 유발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줬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았던 포항 지열발전소는 위험시설로 이제 결론이 났죠. 정부는 지열발전 사업을 영구히 중단하고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발전소 현장을 배승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경북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포항 지열발전소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모든 연구 활동이 중단됐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발전소 내부의 우뚝 솟은 시설물이 물을 주입할 때 쓰이는 시추공입니다. 현재는 가동이 멈춰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시추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 된 관은 녹이 쓴 채 잔뜩 쌓여 있습니다. 지열발전소는 포항 지진의 진앙과 불과 2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각종 건설 장비는 움직임을 멈춘 지 오래됐고 인적더문 주변엔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탄소제로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지열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덜컹거렸습니다. 땅속에 물을 넣을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2년간 63차례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몇 차례 시험 가동을 중단해보기도 했지만 끝내 큰 지진을 촉발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391억 원을 들여 천여 세대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은 천여채의 집을 무너뜨리는 비극으로 마감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을 영구 중단하고 발전소 부지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항에 5년간 2,257억 원을 투입해 특별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 발표로 포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시민들까지 합류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최모 씨는 2017년 11월 지진으로 경북 포항에 집을 잃었습니다. 뼈대만 남은 집 수리를 포기하고 다시 짓는데 1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1,6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포항 시민 71명은 지난해 10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참여 시민이 꾸준히 늘어나 현재 1,200여 명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1인당 하루 5천 원에서 만 원씩 총 2억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오늘 발표로 소송 참가자와 배상 요구액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가 정부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선 포항 시민 1인당 1,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경우 소송 액수는 5조 원대가 됩니다. 자연재난에 준해 지원금을 받은 시민들도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선 정부의 직접 과실 비율이 소송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는데도 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은 경위와 단층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80년 5월 광주 시민 47명이 기관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검시 보고서 원본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전두환 씨 측은 사망자 가운데 기관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여태껏 헬기에서 선 기관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나 없었다고.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면 기관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사망 기록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관총이 헬기에서 발사된 것인지는 조사해 봐야 알지만 일단 그럴 가능성은 저희들의 오늘 보도로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985년 국방부가 작성한 광주 사태의 실상 문건입니다. 문건 전체에 광주 시민이 폭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간인 가운데 총상으로 숨진 사람이 131명인데 계엄군이 갖고 있던 M16에 숨진 사람은 29명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 인용한 군 문건과 제목,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폭도, 즉 시민들이 탈취해 사용했던 LMG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가 47명, 칼빈 37명, M1이 1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기관총에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군 기록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검사와 군의관, 민간 의사를 포함한 49명 규모의 검안위를 꾸려 기관총 사망자를 확인했지만 이 기록을 감췄습니다. 같은 해 국회에 제출한 5.18 사망자 문건에 기관총 사망자 47명을 지운 겁니다. 대신 기타 사망자 48명을 적었습니다. 기록대로 기관총 사망자가 시민들끼리 5인 사격에 의한 것이라면 군이 이 기록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의 유리한 주장인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본인들이 사살한 건 아니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1985년 한두 달 사이에 작성됐던 문서에서 LMG 사망자를 기록에서 지웠던 이유는 국방부가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후 군 공식 문서 어디에서도 기관총 사망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렇게 전두환 정권의 국방부는 기관총으로 인한 사망 기록을 30년 넘게 조작 은폐했습니다. 당시 최초 보고서는 광주 시민이 기관총을 빼앗아서 민간인 47명을 쏘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담고 있는데 방금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건 당시의 군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황임에도 이를 다시 숨겼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은 기관총 사격을 왜 감추었을까? 진상 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 측은 지난 11일 재판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헬기 기총 사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관총 사망자가 없다는 건 헬기 사격을 부인해온 전 씨 측의 주된 논리였습니다.
만약 헬기가 사격했다면 그 건망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 맞아서 죽거나 다쳤어야 했다고. 근데 한 사람도 없잖아요. 계엄군 헬기 조종사들은 처음엔 헬기 작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나오자 7.62mm 기관총을 싣긴 했지만 사격은 안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30년 넘게 받아들여진 건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 기록이 기타 사망자로 감춰졌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감춰진 1985년은 군의 기록 조작이 본격화되던 시점입니다. 1985년은 5.18 대응 조직인 80위원회가 만들어졌던 시기고 1985년 처음으로 5.18에 관한 문제가 정치 쟁점화됐고 특히 헬기 사격이 일부 언론에 이제 보도됐던 그런 시기였죠. 5.18 특조위도 당시 군이 계엄군의 불리한 기록을 대대적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이 기록이 헬기 사격의 증거가 될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이 30년 넘게 감춰온 기관총 사망자 47명이 정말 시민들끼리 5인 사격에 의한 것인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를 국방부도 인지하고 있었고 역설적으로 이건 이제 LMG 기관총이 일치하기 때문에 헬기 사격으로에 의한 사망자로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JTBC 강연입니다. 예, 새롭게 나온 기관총 사망자 문건의 의미를 이 문건을 직접 확인한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함께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아무튼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문건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가 군에서는 당시에 파악이 됐었다. 이런 게 담겨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LMG 경기관총에 의한 사망자가 나와 있는 이 문건, 1985년에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예. 문건의 출처도 군사연구소에서 나왔고요. 당연히 군은 당시에 기관총 사망자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국회나 검찰 조사에는 제출이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감춰져 왔던 겁니다. 예. 전두환 씨가 직접 이제 회고록에 이 건을 이제 인용을 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두환 씨 측도 이 문건을 갖고 있거나 최소한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계엄군 입장에서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는 시민들끼리 그러니까 한쪽 시민들이 LMG 그러니까 경기관총을 탈취해서 자기들끼리 오인해서 쐈다. 네. 근데 뭐 상식적으로 봐서 그런 상황에서 희생자가 47명이나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기도 하고.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문건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인지 조사는 필요합니다. 예. 하지만 그것을 밝히려면 국방부가 이 기록을 왜 30년이나 감췄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아까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그 당시는 1985년은 국방부가 80위원회라는 조작부대를 만들어서 시민군을 폭도로 몰아가는 시기였습니다. 예. 그때 시민들이 서로 기관총을 쐈다라는 문서를 왜 감췄는가라는 자기들한테 부분이 유리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기관총 5인 사격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총을 운용하는 육군 전문가들한테 좀 문의를 해봤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5인 사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계엄군은 한 발도 맞지 않고 시민군들한테만 난사를 해서 47명을 사망시킬 수가 있느냐. 예. 이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견해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짚어볼 것은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라고 해서 꼭 그것이 헬기 사격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즉 그 당시 경기관총을 꼭 헬기에서만 쐈겠느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일단 LMG 기관총의 구경은 7.62mm인데 예. 이것은 이제 같이 문건에 언급된 칼빈 또 M1과 이제 구경이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의사라든가 그 군의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49명이 참여를 했는데 예. 어떤 시신의 형태, 주변 증거 등을 토대로 해서 구분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기관총에 사망한 사람들이 어디서 사망했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당시 계엄군이 운영한 헬기 UH-1H에는 M60이 군 기록에 의해서 실려 있었다고 확인이 됐고 예. 또 500MD에는 미니건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미니건과 또 그 M60도 구경이 7.62mm로 동일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예. 전두환 씨 쪽 주장 중에 사망자가 없다는 주장 말고 다른 증거들은 다 나왔는데 이 문건에서 사망자가 있다는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마치 스무고개를 하듯이 넘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전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었는데 예. 국방부 문건에 직접 작전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잠깐 보면 계엄군이 말하는 이제 폭도들
폭도들의 핵심점을 사격 소탕해라 이런 문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 국무부 문건 1980년 6월에 작성된 문건인데 여기에는 더 구체적입니다. 헬기 사격 전에 경고가 있었고 사격이 이루어졌을 때 분노가 일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헬기 사격의 증거로 이제 이번에 검찰에서도 이렇게 채택을 한 증거인데 예. 목격자, 문건, 전일 빌딩의 탄은 이렇게 다 나올 때마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에 관련된 문건 이것도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가 바로 별장 소유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죠. 윤 씨는 최근에 조사단과 언론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을 자신이 찍지 않았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6년 전에 윤중천 씨가 경찰 고위 관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윤 씨는 김 전 차관과 자신이 서로 영상을 찍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소환된 건 지난 1월 말. 당시 윤 씨는 김학의 전 차관과의 친분은 인정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남자들을 한번 대변해 주시면 좋은 점이고요. 당시 윤 씨는 별장 성접대 영상에 나왔다는 여성 A 씨가 김학의 전 차관과 만나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6년 전 검찰 조사에서 윤 씨는 역삼동 집에서 김 전 차관에게 A 씨를 소개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개한 시점도 2006년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역삼동 집은 A 씨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장소입니다. 나는 지금 전담으로 하고 있는 경찰이지. 그것도 별장 내에서까지 집을 얻어놓고 역삼동에서. 근데 나를 모르겠대. 또 윤 씨는 별장 동영상에 대해 자신이 찍은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초 윤 씨가 경찰 고위급 출신의 B 씨와 나눈 통화 내용은 다릅니다. B 씨가 뭐하러 그런 사진을 찍어서 남한테 피해를 주냐, 김학의 본인이 찍은 걸 아냐고 묻자 윤 씨는 같이 찍은 거라며 서로 찍어줬다고 답합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과 함께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관련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윤 씨가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어제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한 일본인이 난동 부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 부처의 과장인 것으로 확인됐고 일본 정부는 해당 직원을 인사조치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직원을 향해 물건을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한 남성입니다. 갑자기 발차기를 하고 주먹질을 해댑니다. 어제 김포공항에서 행패를 부린 이 남성은 일본 정부 부처 공무원 T씨였습니다. TV 아사히는 이 남성이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에서 임금 문제를 담당하는 과장 T씨로 판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T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T씨는 페이스북에 경찰에 구속됐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T씨는 휴가를 맞아 한국에 여행을 갔다고 밝혔습니다. 후생노동성은 간부 직원이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실로 유감이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씨는 이날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T씨를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린 뒤 조사를 마치고 당일 오후 석방했습니다. T씨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모텔 객실에 1mm짜리 렌즈가 달린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생중계했는데 피해자가 1,600명에 달합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화면에 객실 침대가 훤히 보입니다. 맞은편 벽의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숨은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분해해보니 1mm짜리 렌즈를 장착한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TV 수신기 틈새와 스위치 단자처럼 생긴 곳에도 작은 구멍을 내고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영상은 객실의 무선 인터넷으로 받아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포됐습니다.
이렇게 영남과 충청 일대의 숙박업소 42개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50세 박 모 씨 등이 구속됐습니다. 6개월 동안 카메라에 찍힌 피해자는 1,600명이 넘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불법 카메라 설치를 하면 그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다른 피의자 B 씨가 원격에서 인터넷으로 확인해주는. 이들이 해외에 개설해 놓은 생중계 사이트엔 회원 수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을 낸 유료 회원 97명에겐 동영상을 편집해 제공하고 석 달 동안 7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숙박업소에선 불을 모두 끈 뒤 휴대전화기 플래시를 켜 반짝이는 물체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길 가던 사람이 작은 소리로 살려달라고 하는 걸 듣고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성범죄자를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범인은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체포 순간의 모습이 현장 CCTV에 포착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남녀 2명이 마트에 들어섭니다. 물건을 산 뒤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성이 몸이 좋지 않은지 갑자기 구토를 하려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요구르트 판매원이 곁에 앉히곤 잠시 마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간 겁니다. 감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 좀 두들겨 주라고 하고 그래서 좀 구슬이한테 전화를 했죠. 남성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눈치를 보던 여성은 마트로 뛰어들어와 숨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감금하고 있던 성범죄자였습니다. 신고해달라며 주변에 도움을 청한 피해자는 이 통로를 통해 마트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뒤쫓아온 범인은 본인이 남자친구라고 주장했지만 마트 직원들은 수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서로가 싸운 연인 관계 같이 나중에 이제 여자애가 막 다급하게 진짜로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 상황을 묻자 남성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직원들이 달려들어 붙잡았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구석에서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판에 이제 제압을 하게 된 거죠. 완전 제압.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범인을 만났다가 감금당한 피해자는 탈출을 위해 마트에 가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3살의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과 감금 등의 혐의로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군입대가 미루어지면서 경찰이 수사할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을 퍼뜨린 정준영 씨는 내일 구속 갈림길에 놓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취재기자 연결하죠. 신아람 기자, 먼저 승리의 입대가 석 달 연기됐죠? 네, 병무청은 오늘 승리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닷새 뒤인 25일에 입대를 해야 되는데 석 달이 미뤄졌습니다. 앞서 승리는 수사에 임하겠다면서 입영 연기 서류를 냈고 경찰도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게 된 경찰은 성접대, 해외 도박, 마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 강도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국세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강남에 있는 클럽 아레나의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강 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장사를 했고 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 씨가 이름만 빌려주는 이른바 가지 사장 6명을 내세워서 클럽을 운영했다고 보는 건데요. 경찰은 강 씨가 업소 16곳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승리의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서울 합정동에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의 조사관들을 보내서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거죠? 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준영 씨를 구속할지를 심사합니다.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고 퍼뜨린 혐의인데 정 씨가 구속되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는 첫 연예인이 됩니다. 또 정 씨처럼 불법 영상물을 퍼뜨린 버닝썬 직원 김 모 씨, 버닝썬 사태에 발단이 된 폭행 사건의 가해자 버닝썬 장모이사 등 모두 4명이 내일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젯밤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씨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법원은 범죄 혐의를 더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마약 유통 등 혐의에 대해서 더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해서 추가 재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네, 신아람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으면서 이 사건의 전말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건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경찰서를 나선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렸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자 피해자를 죽인 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희진 씨나 이 씨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선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안 죽였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동포 출신 공범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뺏은 5억 원도 공범 3명이 멋대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한 김 씨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김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인터넷에서 모집한 공범들을 3차례 만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씨가 이 씨 부부를 몇 차례 미행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씨의 동생에게 문자를 보내 유인하려고도 했습니다. 범행 이후 이 씨 아버지 차량을 몰고 다니며 증거를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지 나흘이 지나도록 김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 수사는 더뎌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김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캐는 한편 사라진 5억 원의 행방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1년 가까이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진짜 범인은 2심 재판 중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의 고백을 통해서야 밝혀졌습니다.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제보를 직접 확인하는 뉴스미션, 오늘은 김민관 기자가 곡성에서 벌어진 사건의 이면을 추적했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당시 수사 기록입니다. 경찰이 기록한 범행 시간과 장소가 이곳에 적혀 있는데요. 수사 기록에 담긴 곳들을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첫 범행 장소로 지목한 곳은 피해자의 집 안입니다. 2015년 봄 같은 건물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범행 시간은 피해자가 혼자 있던 오후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있던 A씨에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출퇴근 기록 등에 그날의 행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가 근무했던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는 길엔 곳곳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톨게이트까지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곳을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어요. 오래도 봤으면 않았겠죠. 거의 뭐 한 한 달 분 이상은 보관이 저장이 돼 있으니까 확인이 됐겠죠. 두 번째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은 근처 모텔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엔 2015년 여름 A씨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와 성폭행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곳이 피해자가 차에 태워졌다고 지목한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는 CCTV가 있고 바로 옆에는 큰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수사선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치매 할머니 실종돼가지고 경찰이 와서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그 전에는 치매는 그렇게 있었고 그 전에는 그런 일이요. 차에서 내린 장소에도 CCTV가 있었지만 역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2016년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은 2심에서 밝혀졌습니다.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가 재판에 나와 부모부가 진범이라고 말한 겁니다.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부모부는 뒤늦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무죄 판단을 받고 11개월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나 지금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자다가 소리 지르시고 시계 아무것도 못 차요. 시계 느낌이 그 줄을 이렇게 꽉 묶는데요. 양쪽 줄을, 푸른줄을. 취재진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A씨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뭐 하이패스 기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나는 봐봐라. 나는 이렇게 나가서 여기 돌아올 때까지 항상 여기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사건을 지휘한 당시 검사는 진상을 규명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수사 과정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간, 당사자와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 미션 김민관입니다. 유엔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까지 어제 같은 날 평양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협상에 대한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내부 작전 회의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비핵화 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국, 러시아,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어제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북미 협상 방향을 잡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내부 회의를 가질 거란 분석입니다. 우리 최고 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 주 유엔 대사는 이번 주 열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관련 비공개 회의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재룡 주중 대사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 등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새 대사의 귀국이 다음 달 초 최고인민회의 개막에 맞춘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3명의 대사가 지난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에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회담 결렬 이후 일단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는 여러 차례 입장을 들었지만 북한으로부터는 뚜렷한 답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 메시지는 다음 달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쯤 전해질 수 있지만 미국을 향한 강경 발언은 자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오늘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는 예년의 2배가 넘는 1000여 명의 주주들이 몰렸습니다. 주총장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경영진을 향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사천리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소액 주주들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소액 주주들이 몰리면서입니다. 회의가 시작된 뒤에도 입장을 못하자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10시가 다 돼가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주주총회 끝나는데 아무런 안내도 없고 방송도 없고 사과도 없고. 이날 주총에 참석한 주주는 1000여 명으로 예년의 2배가 넘었습니다. 주식 액면 분할로 주주 숫자는 5배로 늘었는데 주총은 같은 곳에서 치르다 보니 소동이 빚어진 겁니다. 소액 주주들의 열기는 회의장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지원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사회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엔 연이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삼성그룹이 사실상 지배하는 성균관대의 교수여서 독립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건은 표결 없이 참석자들의 박수로 통과됐습니다. 그러자 일부 주주들은 공정한 방식이 아니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주총이 끝난 뒤 삼성전자는 준비가 부족해 주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오늘 선임된 박재환 전 장관처럼 관료 출신 사회이사를 찾는 것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대기업 사회이사 3명 중에 1명은 이른바 전관 출신이다 보니까 정부 민원 해결사다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올해 처음으로 주총에서 표 대결에 나섰는데 아직까지는 11전 전패라는 초라한 성적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57개 대기업의 사회이사 859명 중 37%는 전직 관료입니다. 그중에서도 판검사 출신이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 등 세무 관료 출신은 15%, 청와대와 금융당국,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도 적지 않습니다. 힘 있는 기관 출신을 뽑아 기업의 방패막이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올해 주총에선 기존 전관 사회이사를 새로운 정관이 밀어내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도 40명이나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부터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기관 투자가로서 집사처럼 주주들의 권리를 챙기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낸 신세계와 현대건설 등 11개 대기업 주총 모두 이사회의 뜻대로 결정났습니다. 국민연금이 중요한 주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대주주와 계열사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어떤 소유구조 한계 때문에 다음 주 열리는 대한항공 주총 등에서는 국민연금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전현직 KT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 등 4명도 4년 전에 KT에 특혜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특혜 채용 논란 외에도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6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KT는 정당수조 철저하게 수사하라. 전현직 KT 직원 등으로 구성된 단체, 이른바 KT 민주동지회가 사옥 앞에서 현수막을 펼쳐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석채 전 회장이 청탁에 연루됐다며 조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취임한 2009년 이후 KT 채용 비리를 모두 파헤치란 겁니다. 관련자들의 증언과 드러난 사실들로 볼 때 KT의 채용 비리는 관행이자 일종의 비즈니스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외에 현직 국회의원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진 출신 등 4명이 지난 2015년 특혜 채용됐던 겁니다. 당시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지역 지인이 2명이고 보좌관 출신이 2명이라고 합니다. 3명은 지금 퇴사를 했대요. 지금 보좌관 출신의 1명은 지금 본사의 사업부서에 남아서 이에 대해 홍 의원 측은 보좌관 채용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특혜 채용 주장은 근거 없는 음해성 루머라고 주장했습니다. KT 민주동지회는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 이름과 직업 등은 드러나지 않은 이른바 유력 인사 6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고발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짧은 소식 한 가지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보훈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세종시 국가보훈처 본청과 보훈심사위원회,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지방보훈청 등에서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49년 전 서울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분신에 숨졌죠. 그의 뜻을 기리는 기념관이 평화시장 인근에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평화시장 봉제 공장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어린 노동자들은 천장까지 1.5m도 되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장시간 일을 했습니다. 득표했어요. 병원 가야 되겠는데? 왜 그래? 병원에 안 가셔도 돼요.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한 번쯤 들어봤을 고대가요 굳이 갑니다. 이 노래 불렀더니 하늘에서 6개의 알이 내려와서 가야 6나라가 만들어졌다는 설화도 전해집니다. 경북 고령의 대가야 무덤에선 이런 구지가를 연상시키는 유물이 나왔습니다. 흙으로 만든 방울에 거북의 등, 춤추던 사람 같은 이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야는 6세기 중반까지 존재했지만 문헌 기록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당시 무덤에서 나오는 유물로 1500년 전의 가야를 헤아려 보곤 하죠. 석 달 전에는 경남 함안의 아라가야 고분에서 별자리가 새겨진 덮개 돌도 발굴됐습니다. 신기한 유물들은 가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강다현 기자가 발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기 주먹만한 크기, 지름 5cm 흙으로 만든 이 방울은 1500년 넘는 세월을 견뎠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방울로 보이는데 표면에 새겨진 6가지 그림을 현미경으로 살펴봤더니 독특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북이 등껍데기부터 산봉우리, 관을 쓴 남자와 춤을 추는 여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따리와 이를 맞이하는 사람들까지. 백성들이 구지가를 부르며 춤을 추자 하늘에서 장차 왕이 될 6알이 든 상자가 내려왔다는 우리가 글로만 전해 듣던 삼국유사 속 가야 건국신화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방울은 이 1m 60cm 정도의 작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4-5살 정도, 또 1정계급 이상의 여자아이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조사단은 이 방울이 아이가 가지고 놀던 물건이거나 무덤에 넣은 제사용품으로 짐작합니다. 어린아이의 치아를 비롯해 작은 토기와 화살촉 등이 무덤에서 함께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가야가 남긴 기록물이 부족해 그 역사는 베일에 가려져 있곤 했는데 이번 유물은 1500년 전의 가야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건국 신화를 새긴 유물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문헌에 기록된 것들이 유물에 투영되어 있는 건 최초의 사례라고. 다만 방울에 새겨진 문양의 해석을 두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의미 있는 발굴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해당 그림을 가야 건국신화로 확신하기엔 아직 다양한 해석이 열려있는 상태라 좀 더 치밀한 검증과 연구를 통해 해석 범위를 좁혀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요 며칠 포근하고 공기도 좋다고 했는데 어젯밤부터 먼지가 몰려왔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불면서 먼지는 씻겨가겠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포근하면서도 맑은 공기를 만끽할 수 있었던 건 전국에 걸쳐 2, 3일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은 8일만, 부산과 울산은 13일만입니다. 한반도 아래에서 따뜻한 남풍을 불어넣던 고기압이 이동하고 비구름을 머금은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잠시 바람이 일시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10분 풍속은 어젯밤부터 느려지다 오늘 새벽 초속 0m가 기록된 곳도 있었습니다. 오후 5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서울은 오전 10시 매우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9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저기압과 함께 온 강한 바람과 비가 미세먼지를 날려버릴 전망입니다. 이미 서해안 일대와 제주도엔 초속 13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돼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남부와 산지엔 밤부터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제주 산지에 최고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도 외에도 전국적으로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남해안엔 최고 8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모두 그치면서 한동안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서로 누가 나쁜 공기를 보내냐를 놓고 한국과 중국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는 중국의 이른바 적반하장격 주장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연구하는 정부 내 여러 부처 사업단이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편서풍이 강한 겨울과 봄에는 중국의 영향이 80%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 오염물질이 국내에 들어와서 2차로 미세먼지를 만드는 양도 상당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은 수도권의 해외 미세먼지 유입량을 계절별로 계산했습니다. 남동풍이 부는 여름엔 30%에 불과했지만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 겨울과 봄엔 80%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국발 오염물질은 봄철에 자주 생기는 이동성 고기압을 타고 국내로 들어오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중국 오염물질은 국내 오염물질을 자극합니다. 바다를 건너며 물기가 스며든 미세먼지가 기체 상태이던 국내 오염물질을 먼지로 뭉치게 하는 촉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2차 생성 미세먼지가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WHO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 내내 이 기준을 지키면 미세먼지로 일찍 죽는 사람이 2만 명 정도 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적 편익은 9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기준을 넘긴 날은 모두 122일, 사흘의 하루꼴이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부산항으로 향하던 5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에 불이 났습니다. 4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는데 선원 6명 가운데 2명이 선내 침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숨졌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해경 방제선이 연신 물을 쏘지만
뿌연 연기가 계속 솟구쳤습니다. 오늘 오전 5시 34분 선실에서 시작된 불길을 잡는 데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막 연기하고 막 같이 막 불꽃하고 같이 피는 거야. 이제 2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승선한 선원 6명 중 2명은 2층 침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4명은 구조됐습니다. 돌이 이제 우리가 빠져나갈 곳이 없는 거야. 조사실 앞에 유리 닦는 계단이 있어요. 화재가 난 선박은 부산 선적의 5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입니다. 싣고 온 석유 제품을 여수에서 내린 후 출항하는 길이었습니다. 배에는 연료용으로 싣고 있던 벙커 CU 등이 있어 불길을 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유조선인 관계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다행히 폭발이나 기름 유출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여수해경은 불길이 선실에서 처음 목격됐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지난해 혼인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일자리 아내 주거난까지 혼자 버티기도 팍팍한 현실이 반영된 수치겠죠. 그런가 하면 30년 넘게 같이 산 노부부들의 황혼 이혼은 크게 늘었습니다. 전나빈 기자입니다. 굳이 꼭 예전처럼 필수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모 세대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냥 결혼 안 하고 살아도 좋다고 그러는데 저도 뭐 간절하게 이렇게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는 5건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1980년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겁니다. 결혼을 하는 시기도 갈수록 늦어집니다. 남녀 모두 첫 결혼 연령이 전년보다 0.2세 높아졌습니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일자리와 집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첫 직장을 잡게 되니까는 그래서 5년을 모은다고 쳐도 충분히 자금이 이제 충족되지 않으니까는 일단 집을 구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친구들도 좀 미루려고 하고 요즘에는 많이 미루는 추세인 것 같아요. 결혼이 줄어든 반면 이혼은 늘었습니다. 특히 30년 넘게 같이 살다 헤어지는 이른바 황혼이혼은 지난해 17% 급증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지난주 아프리카 동남부를 강타한 사이클론 이다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한 항구 도시는 거의 파괴됐고 모잠비크에서만 1000명이 넘게 숨졌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인근 나라들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나마 물이 빠져나간 곳에는 무너져 내린 집들이 보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모잠비크의 항구 도시 베이라의 90%가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사이클론 이다이가 처음 강타한 곳입니다. Comida, nem o quê, nada. Para morrer e custa. Como estamos a viver? Sim, mas sofremos. 한 주민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고 했습니다. 유엔은 현재까지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프 뉴시 모잠비크 대통령은 대국민연설에서 모잠비크 내 사망자만 100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물에 시신이 떠다닐 정도로 피해 수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모잠비크를 관통한 이다이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짐바브웨에서 최소 98명, 말라위에서 5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각한 홍수까지 겹쳐 85만 명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 지역을 강타해 8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사이클론 엘리네 이후 최악의 재해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CNN은 이다이의 생성에 기후 변화를 언급하며 전 세계에 이보다 더 강력한 폭풍이 올해 10번 이상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강원도 양양 남대천은 국내에서 연어가 가장 많이 돌아오는 연어의 고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 어린 연어 420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몇 마리가 돌아올까요? 조승현 기자입니다.
저희는 그 1984년부터 꾸준히 방류를 해왔고요. 동해안의 어업인들 소득 증대에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내일부터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같은 맹견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할 경우엔 개 주인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맹견 주인의 관리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입니다. 대기에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이동과 반응, 생성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형 항공기가 이달부터 운항됩니다. 주로 서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산업공단 지역의 대기질을 조사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은 5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에 이 항공기를 집중 활용할 계획입니다. 카풀 합의 이후 처음으로 택시업계가 카카오와 손을 잡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목적지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으로 차를 배정해서 승차 거부를 막는 파란 택시 웨이고 블루와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여성 전용 빨간 택시 웨이고 레이디입니다. 서울시가 용산과 노량진을 연결하는 한강대교 위에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보행교를 2021년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 1917년 만들어진 한강대교는 한강에 최초로 생긴 인도교로 애초 한강인도교라고 불렸는데 1950년 6.25 전쟁 때 폭파된 이후 다시 건설돼서 찻길로만 이용돼 왔습니다. 네, 지난해 전국 편의점 수가 4만 개를 넘어서면서 대형 편의점 본사들은 올 초부터 근접 출점을 자제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자율규약을 맺은 거죠. 과연 달라졌을까요? 밀착 카메라가 여전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출점을 당장 중단하라. 자율규약 거짓말이었나? 얼마 전까지 편의점 앞에 붙어있던 문구입니다. 길 건너에 새로운 편의점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내용인데요. 편의점 업계는 올해부터 새로 점포를 낼 때 기존 점포와의 거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자율규약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인근에 새 편의점이 들어선 건 지난달 말입니다. 70m, 72, 3, 그 정도 될 거예요. 생물권에 위협이 되죠. 유동인구들이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700m도 아니고 70m잖아요. 서울의 경우 출점 제한 기준이 50m에서 100m로 늘어난 건 이달부터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점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0m로 제한되는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협약을 한 거 아니에요. 하지 말자 이렇게. 근데 이게 실사고가보다는 안 시키십니까? 안산의 한 주택가 편의점입니다. 같은 브랜드 편의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걸음으로 1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90m 거리에 같은 편의점 2개가 있는 상황. 다른 브랜드까지 합치면 인근 편의점은 4곳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또 다른 업체가 추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메이커 편의점 개발 담당자가 왔죠. 어차피 누가 들어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장님이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직접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점 갈등을 피하기 위한 편법도 등장합니다. 다음 주 문을 열 예정인 인천의 한 편의점입니다. 내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위쪽을 보니 이 편의점이 아닌 전자담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전자담배 가게로 영업하던 곳은 아닙니다. 전자담배 가게가 원래 있었어요? 200방이었어요. 편의점도 좋은 줄 알았어요. 편의점으로 오래 그래요. 해당 점포는 지난주에 담배 판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상호가 좋다는 채로 회사에 신청하시고 지정을 받으셨고요. 추후에 뭐 이렇게 편의점 하시겠다는 걸 예측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허가를 받자 업종을 편의점으로 바꾼 겁니다. 가까운 거리에 경쟁 점포가 생기는 걸 뒤늦게 한 점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 이걸로 봐도 30m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일단 담배권이 나와야 편의점으로 이제 오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꼼수죠. 해당 편의점 본사 측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군대권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데 다 그렇게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죠. 특이한 케이스가 아닐 거라 생각은 됩니다. 편의점 본사들이 모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입니다. 신규 출점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자율규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시행한 지 2달 남짓 지났는데 그거는 지금 뭐라고 할 사람은. 편의점 본사들끼리 맺은 자율규약 자체가 꼼수란 지적도 나옵니다. 위반이라 해도 자기 말 그대로 자율계약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답변이에요.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무언의 약속이잖아요. 편의점 10곳이 문을 열 때마다 7곳 넘게 폐업합니다. 실효성 없는 자율규약이 오히려 편의점 본사에게만 면죄부를 준 건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나한테 능력이 있긴 할까? 남들이 비웃진 않을까? 내 모습에 실망하진 않을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면 그 어떤 의심도 설 자리는 없어. Love me, love 메디힐.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챕터일지도 모르는데 잘 엿미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70대 후반의 노 배우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 무하마드 알리가 서울에 와서 방송사를 방문했을 때 모두가 그를 반겼으나 혼자 시큰둥해서 오히려 찬사를 받았던 사람. 그 일화에 대해서 훗날 그이가 누군지 잘 몰랐을 뿐이었다라는 시크한 대답을 돌려주었던 사람. 오래된 농촌 드라마를 통해서 요즘은 흔하게 붙는 국민엄마라는 애칭을 아마도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 그리고 어느 날 시계를 잘못 돌려 70대 노인이 되어버린 25살의 그. 사람들은 나이든 희애자가 자글자글한 주름과 삐걱이는 관절 대신 반짝이는 청춘의 일상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죠. 그러나 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그 모든 베일이 벗겨지면서 사람들은 늙음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또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에 대해서 새삼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보다 전에 자신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병은 회자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나의 늙음이 죄가 아니라고 했던 또 다른 영화 속 대사처럼 늙음을 마치 형벌과도 같이 여기며 뒤로 내쳐버리고자 했던 세상. 그러나 모두에게는 언젠가 눈부신 젊음이 존재했으며 설사 그 반짝임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오늘의 삶은 늘 눈이 부신 시간이라는 잠언적인 메시지는 주름진 배우의 아름다운 연기를 통해서 스미듯 먹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모든 고민과 함께 절망하던 이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배우의 마지막 위안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때로는 드라마 한 편이 100번, 1000번의 뉴스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게 해주고
그것이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한다는 말에 동의하면서 배우 한지민 씨가 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배우 김혜자 씨에 대한 헌사로 드립니다. 네, 국회에서 어제부터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국정 현안을 질문하는 자리죠. 여야 모두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 정작 의원들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 잠시 뒤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의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직접 관찰해 보겠습니다. 본회의는 예정보다 30분 늦게 열렸습니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 관련 발언을 하던 중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부르자 혹시 계신가 모르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님. 한국당 의원들은 거칠게 항의하며 줄줄이 퇴장합니다. 곧이어 민주당 의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출석 도장만 찍고 퇴장하는 겁니다. 여야 구분 없이 남은 의원들은 스마트폰 보기 바쁩니다. 꾸벅꾸벅 잠을 자거나 아예 의자를 뒤로 돌려 동료 의원과 대화를 나눕니다. 심지어 한국당 의원들의 퇴장을 공개 비난한 정의당 의원들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당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깊은 잠에 빠져든 의원이 눈에 띕니다. 두꺼운 책을 꺼내놓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책상 밑에 스마트폰을 숨기고 블로그를 탐방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막판엔 본회의장 자리 대부분이 텅 비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준 의원은 전직 의장단 등 극히 일부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제대로 참석했는지 등을 각 당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거리에 현수막까지 내걸고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이 늘어나도 좋은가라는 문구가 공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선거구제를 바꿔도 의석수는 늘리지 않기로 이미 합의한 바가 있죠.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라는 비판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입니다. 국회의원이 늘어나도 좋으냐는 문구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광주, 대구 등 전국 13개 한국당 당협위원회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4당은 선거구제를 바꿔도 전체 의석수는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300석 이내에서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을 제도화했습니다. 때문에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혁의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증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 종결자, 아무 말 대마왕에 걸맞는 독보적인 지위를 그러자 이를 반박하는 현수막도 등장했습니다. 정의당은 한국당의 주장을 비꼬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한국당의 현수막은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로선 별도의 조치를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자연 지진은 아니다. 이것이 앞서 일부에서 집중 보도해드린 대로 포항 지진의 원인에 대한 오늘 정부조사단이 내놓은 결과죠. 진앙인 흥해읍에 있는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시켰다라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반론과 의문점도 나오는 상태이긴 합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했던 바로 그날 저희 뉴스룸에 나오셔서 지열발전소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지적했던 분, 고려대 이진한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와 2부에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결국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네. 근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바로 그날 이 자리에서 네. 이 지열발전소의 어떤 영향이 클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말씀하신 이후에 네. 학계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그 논란이 좀 있어왔다는 건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만족을 하십니까?
예. 만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오늘 그 해외 그 조사단이 이제 발표하는 걸 보고 특히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가급적 객관적인 사항을 예. 종합해서 이 결론을 내는 거 보고 제가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예. 특히 오늘 이제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요. 그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기사를 보니까 좀 많은 기자분들이 촉발 지진 또 유발 지진 이걸 오해해서 예, 그거 좀 헷갈립니다. 예, 촉발 지진은 뭐 간접적인 영향이고 뭐 유발 지진은 직접적인 영향이다 이렇게까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국제적으로는 촉발 지진과 유발 지진의 그 개념상에 좀 혼돈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혼돈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해외 조사단에서는 포항 지진에 국한해서 본인들은 유발 지진은 그 사실 이게 이 지하 안반에 이제 물을 주입해서 수리 자극을 시키는 것은 안반에 틈을 만드는 건데요. 예. 그 수리 자극을 시켜서 수리 자극이 된 지역만 이게 지진이 발생할 때는 단층이 찢어지거든요. 예. 그 수리 자극이 된 지역만 찢어지는 것을 유발 지진이라 하고, 그다음에 물을 주입해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리 자극이 된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 이 찢어지는 것을 자기네들은 촉발 지진이라고 결론을 내겠다. 나눴군요.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해서 예. 둘 다 촉발 지진이나 유발 지진이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지열 발전소의 물 주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종이 한 장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일단 제가 금방 이해는 갔습니다. 네. 다만 뭐 아신 것처럼 논란은 좀 많이 있었으니까 네. 제가 오늘 드린 질문 가운데 몇 가지는 이게 좀 여기에 좀 반대하는 분들, 반론하는 분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는 불과 몇 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 복잡한 문제를 다 알아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지적이 우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작년 3월에 조사단이 출범할 때 외국 조사단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분들도 공감을 한 게 1년이면 너무 짧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이 오늘 발표한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진 발생 위치를 정확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진 발생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드릴홀, 그러니까 이게 시추공에다가 지진계를 직접 설치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열발전소에 참여한 스위스 회사가 있습니다. 스위스 지오 에너지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로부터 그 지진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조사단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다시 재해석한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스위스는 지열발전소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서 앞서갈 수는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잠깐 좀 의문을 갖는 것이 수리 영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물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 파열을 만드는 그 작용을 그때 물을 넣으면 금방 모릅니까? 그래서 그 사실은 이 신부 지열 발전을 할 때 수리 자극이 제대로 됐나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부 지열 발전이라는 건 땅 깊은 곳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 자극이 제대로 됐나를 밝히는 것은 수리 자극을 할 때 미소 지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 지진의 위치를 거의 오차 범위를 10m 미만으로 해서 밝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제가 놀랐던 것은 지열발전소가 수리 자극을 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전혀 분석을 안 했던 겁니다. 그 자료가 이번 조사단에 의해서 처음 분석이 된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또 일부에서 나오는 반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물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바로 뭐 미소지진이든 이건 이제 규모 2.0 이하의 작은 지진을 말하는 거죠. 그 지진이든 뭐든 그것이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달 넘어서 일어난 것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바로 그 물을 넣은 그 결과에 따른 것이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 유발 지진의 근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유발 지진이 나는 것은 이제 물이 주입돼서 단층대 수압이 높아지면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층대 수압이 임계점으로 높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발 지진이 처음으로 이제 제기됐던 그 1960년대 콜로라도 그 병기창에서 난 거는 물을 주입한 지 1년 만에 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오늘 그 조사 단장이 이강근 교수가 예.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 뭐냐면 드릴링을 할 때 이제 이수라고 해서 물의 그 수압을 낮추기 위해서 예. 진흙과 물을 섞은 걸 집어넣거든요. 예. 그때도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때 제일 큰 규모의 지진은 한 달 뒤에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작은 지진은 바로 발생하지만 큰 알겠습니다. 지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 발생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반론 제기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네. 이 지역이 안 그래도 단층대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이 지열 발전소 탓으로 넘어가면 네. 정작 이 지역이 원래 그 위험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에 이미 규모 5가 넘는 정도의 힘이 축적돼 있었는데 네. 규모 5가 넘는 정도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근데 하필 요때 딱 뭐 그게 맞아 떨어졌다라든가 네. 아니면 굳이 지열 발전소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 이 지역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라든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사이언스의 논문에 냈을 때 예. 저희 그 지진 자료를 이제 해석하면서 그 결말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아마도 그 물 주입량에 비해서 지진 규모가 큰 거는 예. 단층대에 직접 물을 주입한 것 같다 하면서 그 단층대를 저희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critically stressed fault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즉 예. 다시 말씀드리면 임계점에 가깝게 응력 상태가 돼 있는 단층을 예. 건드린 것 같다 했는데 오늘 그 해외 조사단에서는 그 증거들을 정확하게 내놓은 거고요. 예. 근데 크리티컬리 스트레스, 임계점에 다다른 단층이라도 그게 내일 지진이 날지 아니면 1000년 뒤에 날지 예. 아니면 100만 년 뒤에 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크리티컬 상태로 계속해서 그냥 갈지. 갈지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예. 네. 그 시점에서 하필이면 지열 발전소가 거기에 물을 대량으로 압력을 넣으면서 촉발된 것이다. 내지 네, 유발된 네. 것이다. 그렇게 네. 보신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든 지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이번 기회로 사실은 이 포항도 예. 이 본진을 피할 수 있는 4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4번의 기회가 자료에 제대로 된 해석이 없었거나 아니면 예, 예. 무지거나 아니면 안전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이제 지진이 그걸 다 무시돼서 발생을 예, 한 예. 건데요. 얼마든지 안전한 지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포항에서 배워야 됩니다. 사실 2주 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유발 지진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예. 그 4일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뜨거운 이슈가 포항 지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새로 나온 용어가 뭐냐면 포항 레슨, 즉 포항 그런가요? 교훈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포항 교훈에 지금 이 바탕 삼아서 벌써 예. 유럽에서는 단층대에 물을 직접 주입하는 실험을 지금 벌써 수행하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이 포항을 이 교훈 삼아서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안전하게, 즉 규모 4 이상이 넘지 않는 아니면 3 이상이 넘지 않는 지진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예. 3 미만의 물을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찾을 예, 수가 알겠습니다. 있고요. 네. 예,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이진환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 첫 번째 걸 열죠. 예, 첫 네. 키워드는 천사의 등장으로 잡았습니다. 예, 천사라 하면 뭐 흔히 쓰는 용어입니까? 아니면 뭐 종교적인 의미입니까? 예, 종교적인 의미로 좀 많이 나왔는데요. 예, 예. 천사하면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래서 예전부터 미술 작품이나 뭐 조각상으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한 정치인의 페이스북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예.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늘 오후에 올린 페이스북 글인데요. 악한 세력은 존재합니다라는 제목을 했는데 보통 요즘 황교안 전 이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있지 않냐라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예. 이게 왜곡된 주장이고 권력의 눈먼 세력들이 본인을 음해하고 있다라면서 이들은 악한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천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천사도 존재한다라면서 삶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가까이에 존재하는 천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주요 정치인의 논평에 그 천사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그렇게 드문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본 것 같고. 예, 저도 기억을 해봤는데 주요 정치인의 논평에 천사가 나온 것은 처음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비유를 할 때 뭐 바퀴벌레나 개 등 주로 동물을 썼는데 천사가 이제 나온 겁니다. 황 대표의 천사 표현이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황교안 대표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를 했고요. 오늘은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를 저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기독교인들의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1000만 크리스천들과 함께 뜻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사와 악한 세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1000만 기독교인의 뜻을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정치적 지지 여부가 천사와 악한 세력이라는 이분법적으로 되면 선거는 그러면 십자군 전쟁이 되냐라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 주자로 황교안 대표가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에 가깝게 되는 것은 꼭 유리하진 않다라는 당내 비평도 있었습니다. 뭐 예전에 서울시를 봉헌한다는 분도 있었으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고장난 레코드판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겁니까? 오늘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야당 의원과 이낙연 총리의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문에서 나왔던 건데요. 비슷한 답변을 이낙연 총리가 이어간다고 생각하자 고장난 레코드판이냐고 강 의원이 따져 물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한미 간에 견해차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장난 레코드 같은 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고장난 레코드 여기 세워주신 이유는 뭡니까? 아니, 이 총리도 뭐 약간 좀 격앙된 분위기? 그렇습니다. 약간은 화가 난 듯이 보였고요. 강 의원은 세워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새로운 답을 듣고 싶은데 새로운 답변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미동맹에 균열이 없다는 취지의 이낙연 총리의 비슷한 답변이 계속되긴 했는데 이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냐라고 비슷한 질문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나왔고요. 사실 그전부터 이낙연 총리가 약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답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 기회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그 장면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 입에 발린 말씀 이제 그만하시고요.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답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씀도 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릴 비슷한 모양이 있어서 계속 이어진 상황이었습니까? 편집을 했는데요. 저 한 1분 30초 동안에 나도 말 좀 하게 해달라라는 표현을 3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말했는데 고장난 레코드판이라고 비판을 하자 약간 화가 난 듯이 보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일이군요. 알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물리학 썬학장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썬학장 하면 바로 떠올리지는 않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세 개의 사건, 즉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 그리고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세 이슈를 한 글자씩 따서 누군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 주요 사건,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건이 동시에 나오면서 하나의 이슈를 덮기 위해서 다른 이슈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음모론 프레임이 나오긴 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저런 음모론이 사실 위험한 거는 그러면 애초에 이용됐다라고 주장되는 이슈 같은 경우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한 물리학 교수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는데 김상욱 교수가 A 사건이 B 사건에 물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세 사건을 한 이름으로 패키지로 묶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닝썬의 썬자, 김학의의 학자, 그리고 장자연의 장자를 묶어서 썬학장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단어군요. 각자 한 글자씩 따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썬학장 발음이 좀 강하다 보니 입에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김 교수가 올렸는데 바로 댓글에는 새로운 제안들도 나왔습니다. 썬학장보다는 장학선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제가 김 교수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저런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아무래도 자꾸 음모론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의 사건이 잊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 사건 다 기억하자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얘기들이 세간에 많이 있었으니까.
물리학 교수께서 나선 게 좀 의외이긴 하군요. 김 교수는 평소에도 물리학과 인문학의 통섭을 많이 강조하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날씨는 아까 리포트로 전해드려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뉴스룸 이후에 소셜 라이브 검찰의 과거사 진상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기자가 나와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ow the seeds of love.